예, 한국 선진화 포럼 제11차 자담회 국가 현안 과제와 원인과 대책 첫 번째 시리즈로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신 송유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예, 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송우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고는 전혀 아니고요. 여기 선진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이제 감사하고요. 예, 지금 어떤 질문을 하실까 조금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이제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해서 파각다식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저것 여튼 우리 지금 회원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우리 그 세계 경제 전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뭔가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가서 그런 건지 우리 경제만 안 돌아가는 것인지 세계 경제 전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세계 경제도 안 돌아가고 있는 건지 뭐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제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너무 길고 포괄적인 얘기는 하지만 제 개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벌써 국제 경제학을 공부한 지 뭐 크게 잡으면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교차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생각하고 줄거리를 잡으려고 노력해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시경제 측면으로 보면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아직도 세계 경제가 지금 회복을 아직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모든 국가의 경쟁률이 그 일률적으로 쭉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1% 정도 쭉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도 뭐 계속 그럴 거라는 전망이라서 이 저성장의 늪은 뭐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빠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려운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났지 않았습니까? 뭐 팬데믹에 우크라이나에다 그런 사건이 이제 겹친 데다가 또 그 팬데믹 도중에 다 아시다시겠지만 재정 정책하고 미국의 화폐 정책이 그동안의 노름에 크게 벗어났거든요. 뭐 옛날에는 조금만 뭐 정부 부채 비율이 뭐 60%만 넘어도 위험하다 그러다 이제 모든 선진국들이 100% 넘고도 지금 그게 노름이 돼버렸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정화할 때는 뭐 조금 뭐 1조 정도 뭐 돈 풀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팬데믹 때는 그걸 10년에 걸쳐서 그걸 한 해에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래서 통화량이 또 엄청난 늘어난 상태에 다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무역 그 스테이지를 막 휘둘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공고하게 기반을 잡았던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 무역 질서가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안보를 그 근거로 해서 무역을 이제 무기화하는 이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서 뭐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이런 그 혼란의 중심에서 예. 지금 그 한국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두 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이 뭐 그동안은 뭐 괜찮은 사이좋게 한참 지내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최근 들어서 뭐 굉장히 이제 갈등 관계로 접어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무슨 이 파편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지금 이런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데가 오히려 제가 생각엔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그게 저는 어느 쪽도 그렇게 성공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미국이 그동안 성립했던 그 자유주의적인 기반을 스스로 좀 허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무역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단기적인 이익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그 자신의 소프트 파워를 좀 조금씩 잃고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중국은 그 많은 중국 내부인들이 비판하다시피 그 도광양을 너무 먼저 포기하면서 자국의 발전 기회를 오히려 좀 약화시키지 않았냐. 예,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 뭐 아시다시피 본인의 또 소프트웨어를 또 파괴시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막 경제적으로는 보면 두 국가가 다 정치적인 안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 전체가 루즈하는 걸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성장률이나 물가가 이 미중 갈등이 없었을 때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저성장 추세에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이 이기고 있다고 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대중 정책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공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최근에 보면은 또 그 상무장관이 또 중국에 방문해서 또 유화 제수체도 제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게 뭐 나아지고 있는 건지 뭐 어떤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의 지금 대중 정책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를 참 예측하기 참 힘든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도 사실 일관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그 중에서 바이든도 맨 처음에 이제 트럼프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가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심한 지금 보호무역주의하고 안보 중심의 무역 중심 치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고 그동안에 벌어진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참 힘든 상황이지만 아주 세속적인 의미에서 좁게 얘기하면 거창한 얘기를 안 쓰면 중요했던 정치적인 사건은 뭐였었냐면 지난 트럼프하고 저기 선거에서 저기 트럼프가 당선될 때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중부하고 남부 지방에 있었던 과거의 민주당 지지자들, 주로 백인 노동자들이 그 트럼프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그쪽에 보팅을 하면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그 트럼프가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아슬아슬한 차이로 다시 가져와서 바이든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선거를 지금 1년 앞두고 그 표를 얻는데 모든 정치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제일 큽니다. 백인 노동자들을 확보하는 이 방향에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포커스를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일련의 정책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 이제 더 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 돌아섰느냐? 그거는 그 큰 배경으로는 미국의 이제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게 확대하면서 또 미국이 특히 중국하고 무역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복지 정책으로서 컴펜세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 이 백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진보 대 보수의 요새 진보 대 보수의 투쟁은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의 투쟁이 아닙니다. 둘 다 점점 다 큰 정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수는 뭐 작은 정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양쪽 다 큰 정부로 가고 있는데 주로 논쟁의 중심이 이 정체성의 논쟁이라고 봅니다. 주로 문화적 논쟁이니까 지금 백인 중심이냐 아니면 다문화냐, 미국 이해 중심이냐 아니면 세계 문화 중심이냐. 그 다음에 또 더 큰 거는 그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특히 트럼프 그쪽은 이제 기후 변화는 뭐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전체가 이제 갈라져 있는 상황. 그리고 더불어서 반중국 정서가 이제 확대되는 상황. 그래서 이러한 그 큰 흐름을 배경해서 그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주로 노동자들, 그 민주당에 있었다가 공화당으로 갔던 노동자를 다시 포섭하는 거기에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모든 정책이 집중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대중국 무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무기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뭐
뭐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예. 가지고 압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좀 그 무기는 이제 보통 저기 세 가지로 구성,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는 이제 수출 규제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수출 규제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의 상무부에서 관할하는 건데 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표현했으면 이제 핀셋 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 기업이나 특정한 산업을 찍어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수출품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수출 제한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수입 제한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 제일 전통적인 거죠. 우리 트럼프 했다시피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이제 높은 관세를 때리는 거고 이제 뭐 그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직접 투자나 금융 투자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중국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기술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CFIUS라고 미국의 기관이 다 심사해서 일일이 허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거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데 왜냐하면 미국에 보장이 돼 있지 않아서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실수하고 있는 거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 미국 기업과 장국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거. 앞에 거는 이제 인워드고 이제 아웃워드에 대한 규제를 지금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금융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미국의 그 기업의 중국의 벤처 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지원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울타리를 자꾸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뭐 그 질문이 나온 김에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미국이 수출 제한을 하면 우리 기업은 거기서 자유로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미국 미국 그것도 이제 상무부가 규제하는 건데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룰은 뭐냐면 사실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법에 의하면 제3국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 미국 기술이나 미국 장비를 사용해서 뭘 생산했단 말입니다. 반대체 경우는 뭐 다 그렇게 한 거죠. 예. 그거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아니면 미국이 원치 않은 국가에 수출할 경우 미리 금지를 했는데 수출할 경우에는 미국 법에 의해서 형법 위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삼성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관계자를 체포할 수 있고 그래서 벌금을 매기거나 감방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벌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출 제한은 미국만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술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수출 제한의 잠재적인 그 컨스트레인트에 걸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걸리는 거죠. 예, 걸리는 거고 또 제3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외교적 압력 같은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화웨이 5G 그 지금 트럼프 때 우리 일부 기업이 쓰고 있어서 못 쓰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못 쓰게 하고 EU는 지금 EU 집행부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이 못 쓰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데 뭐 다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도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틀임. 그거 말고도 자잘한 게 맞습니다. 예, 뭐 국방부에서 또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 인민해방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도 들어가면 자금 차단하고 제재할 수 있고 뭐 우리 알지 않습니까? 뭐 이란 제재하듯이 뭐 세컨드 보이프에서 금융 제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우리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큰 나라인데 예. 중국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이런 미국 대응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눈치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중국도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미국의 이런 이 공격에 대해서 중국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트럼프하고 전쟁을 벌일 때는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관세 정책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마다 맞대응을 했거든요. 똑같이 딱 해서 뭐 원래 그렇게 똑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하는 게 그 국제 관례인데 놀라운 거는
그 사실 그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이례적인 정책을 세운 게 작년 10월 달부터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예. 사실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고 망설이는 척하다가 갑자기 작년 10월에 8월하고 10월을 잡아가지고 이례적인 정책을 막 세웠거든요. 그 지금 얼마 안 됐죠, 사실은. 한 이제 10개월 됐는데 매우 놀라운 거는 중국이 반응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대.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뭐 한국에도 굉장히 그 뭐 말만 그렇게 되지 무역 정책으로도 뭐 거칠게 하고 그래서 매우 자제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가장 큰 혼란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뭐 히토류 같은 거죠. 세계 뭐 히토류는 주로 자석에 사용되고 뭐 미사일 뭐 전기 자동차 다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세계 9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그 공급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는 그게 뭐 하이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이나 미국에서 뭐 7, 8년 주면 할 수 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굉장한 뭐 그거 전혀 쓰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자잘한 거 여지껏 많이 했었거든요. 뭐 노르웨이에서 반체제 인사한테 중국 그 노벨상 주니까 연어 수입 안 하고 호주가 그 뭐 바이러스 진원국이 중국인지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와인 뭐 저기 이런 거 다 광석 다 제한하고 뭐 이런 거 조금 다 제한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옛날에 사드 들어가니까 한한령하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중국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예, 이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일부 평론가들께서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조금 일으키게 되면 혼란을 일으키게 되면 중국 경제가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질 거고 이제 그걸 두려워하니까 못할 거다 이렇게 진단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과연 그럴까 그것도 중국 정부 항상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뭐 거꾸로 너무 어렵게 되면 또 바깥하고 약간 전투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도 여지껏 그 국제 외교사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게 큰 그 보복의 교환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대응을 좀 덜 하고는 있긴 한데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대중 수출을 많이 했던 뭐 그런 국가인데 중국이 지금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이제 좀 경제 회복이 좀 늦어지니 뭐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뭐 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중국이 뭐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내년도 성장률을 예측하는데 중국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도 조금 뭐 0.1%나 0.2%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참 어렵죠.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이제 관련 게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그 폭탄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진행될지 아니면 몇 달 안에 큰 혼란을 일으킬지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예측하고도 하시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 자신스럽게 그 증권가에 계신 분만큼 이렇게 자신스럽게 얘기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국의 그 금융적인 상황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의 부실의 규모가 그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무슨 기업의 부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은 이제 신탁사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또 돈 꿔준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또 그 SPV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땅을 조금씩 파는 거거든요. 국유화된 땅을 파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 참여해가지고선 재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큰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피해입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알렸는데 그걸 세 개를 합쳤을 때 얼마만한 재정 부담이나 아니면 이 될지 금융 부담이 될지 아무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태가 틀으면 아주 섀도우하게 공적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쭉쭉쭉쭉쭉 들어가고 채권 발행하고 쭉쭉 들어가서 사실은 은간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그 응병력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은.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대고 그래서 그게 아주 정말 그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크지 않는 한, 그 뭐 2008년처럼 미국처럼 폭발하는 사태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의 지금 뭐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약간 과장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뭐 이제 한 달 뒤에 뭐 일어났다, 뭐 이거는 조금 신중하지 못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봤을 때. 예, 그래서 뭐 상당한 혼란이 꽤 진행되고 아마 자꾸 사건들이 터질 겁니다. 뭐 터지고 그래서 뭐 어느 회사는 디폴트 내고 어디는 구해주고 뭐 이러면서 들어갈 텐데, 이게 뭐 조그만 다이나믹하고 막 터지다가 막 터지면서 그 중국 정부가 막 당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지금 이제 미중 뭐 마찰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 원래는 디커플링이란 말이 나오다가 이제 뭐 또 이제 일부 장관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그 디리스킹이다 뭐 이런 말하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한번 좀 설명. 아니,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그 오랫동안 주목했던 거고, 지금 문제의 발단은 그 소위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1990년으로 2000년부터 사실 더 심화됐고, 그 세계의 생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큰 변화, 20, 30년에. 우리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국산화 비율 높이기 운동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세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뭐 교과서적인 얘기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그 디자인만 합니다. 애플은 디자인만 하고 제조 하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은 전 세계에서 나눠지고, 우리나라는 주로 반도체랑 스크린하고 뭐 해가지고 중국에서 타이완 국가가 타이완 기업이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지금 우리 논란의 중심이 된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 산업의 모든 분야가 실리콘밸리에서 한 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반도체라는 게 회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실리콘에 구워내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회로를 디자인하는 거는 미국이 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은 미국이 대부분 만듭니다. 그 장비 만들고, 우리가 그래서 기술을 의존하고 있는 거, 회로하고 장비는 미국에서 거의 다 만들고, 이제 네덜란드 ASM이라는 회사가 또 극자회선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선 또 독보적인 점. 그리고 재료는 우리 일본 수출 규제에 당했었지만 일본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다 합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조그만 걸 만드는 거는 지금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 기술은, 매니팩처링 기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야, 너하고 너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한국하고 중국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올스탑하는 이 상황. 이걸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 무역학자로서 항상 좀 주장하고 했었던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중요한 근거가 안보거든요. 미국, 중국 싸움 안보. 중국이 영토적 자긍심을 갖고 있고, 미국이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은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그 안보란 논리는 항상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우 있지만 굉장히 과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 에러, 뭐가 안보에 관계지 아니고, 그래서 그 안보에 관련된 거를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외과수를 도려놔야지만 세계 시스템의 충격이 작아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크게 디커플링하는 건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디커플링의 영역을 너무 크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저 같은 이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문하던 거고. 디커플링을 하면 이제 GDP가 와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와해가 되는 건데, 이제 사실 완전 디커플링은 아마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지금 되지 않을까. 이제 몇 퍼센트를 건드리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디커플링이 불가능하고, 얼마나 이제 세게 디커플링 할 건데,
그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되신 대로 작게, 특히 이 안보와 밀접한 관계, 진짜 안보와 관계 있는 것만. 그것도 지금 WTO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와해된 상태에서, WTO 완전히 와해된 상태에서 중국은 아예 빼더라도 동맹국끼리 어느 정도 합의된 룰에 의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안보에 관련돼 있다고 해도 삼국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WTO 같은 잔재는 아니지만 룰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램을 일종의 나타나는 미화법이 그 디리스킹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EU 집행위원장이 이제 레이언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디커플링 야 너무 살벌하게 얘기하지 마라. 우리 동맹이 원하는 건 디스크링이다. 그래서 일종의 유피미지 뭐 그걸 얘기했는데, 바이든이 그 말을 그냥 냉큼 받아들여서 자기 말처럼 막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디리스킹이 진정한 의미에서 되면 제 입장이나 아마 대부분의 그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그걸 이제 디리스킹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그 지금 미국 시큐리티 어드바이저고, 사실 이것도 사실 조금 이례적인 거예요. 미국의 안보실장이 무역 정책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다 시큐리티 중심으로 무역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스몰 야드 하이 펜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이 광범위하게 이어진 게 아니라 스몰 야드 시큐리티 관계된 점에서 굉장히 하이 펜스는 이제 중국이 못 가게 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글로벌 밸류체인 돌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과연 얼마나 스몰할지 얼마나 하이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지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제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과거에도 이제 일본이 굉장히 그 경제를 성장이 높았을 때 그 미국하고 일본 간에 있어서의 뭐 양대 전쟁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한유리는 뭔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힘들게 되는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미국이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하고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기본적으로 뭐 처음부터 달랐던 거는 그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동맹이었던 거죠. 이제 동맹인데 이제 경제적인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고, 경제적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시큐리티라든지 뭐 이런 그 군사적인 적대 관계를 암묵적으로 했던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았던 거고, 그 일본이 그 맨 처음엔 뭐 자동차 같은 거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아까 사실 실리콘에 모든 걸 다 실리콘밸리에서 다 하다가 반도체 모든 걸 이제 D램부터 이제 뺏어가기 시작한 게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그 미국인들이 이제 위협을 느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압력을 정치권한테 준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됐지만 그 뭐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또 아까 하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하고 정치 환경이 매우 다른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항상 글로벌리스트였었고 자유무역을 원하는 사람이었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레프트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됐기 시작은 이제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나 사실은 중도로 해서 자유주의라든지 세계 질서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좀 약간 지금 생각하면 좀 심했던 것도 있지만 좀 제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 미중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군사적으로, 두 번째는 미국 의회나 정치가가 그쪽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 글로벌리스트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이게 어떻게 앞으로. 그러니까 안보적 측면이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냉전이니 뭐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 신냉전을 포함해서 그 향후에 그러면 그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좀 뭐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그건 공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뭐 약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 그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너무 저기 진짜 복권 사는 듯한 그거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파악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안보 공부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경제학자가 안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지금 안보가 자꾸 돌아가지고 아니 진짜 중요한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로 다 돌아간 것 같아요. 18세기로. 이제 경제학이 아니라 이제 정치 경제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를 해야 되는데 그 미중의 그 전쟁에서 앞으로 제가 조금 그래서 답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얘기였어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좀 돌아가서 지금 금융이나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거 좀 이야기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장이 뭐 이 고금리를 좀 당분간 지금 좀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또 폭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고금리를 가져가는 그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추측과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올리는 데서 얼마만큼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 금융가에서 의심과 희망과 그거를 있고 특히 또 미국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중앙은행장이 또 사실은 뭐 트럼프 때 좀 약간 정치에 약간 흐름을 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다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초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2%까지 안 내려가고 3%에서 멈출 것이다. 3%. 그리고 또 많은 경제학자가 2% 타겟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3% 멈추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듭돼서 이제 누적적인 발언으로 밝혀진 거는 믿어달라. 진짜 2%로 낮출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는 그 의지를 반복해서 표명하고 있고 최근 며칠 전에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어 롱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진짜는 2%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특히 그 전에 지금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제로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했다는 그 실수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저질러 놓고 또 한 번 실수를 한다는 얘기를 안 듣으라고 노력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원인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도 있지만 좀 보다 근본적으로 최근에 물가 상승시킨 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닌가요? 거기서 뭐 유가가 오르고 뭐 그러면 사실은 코스트가 푸시한 건데 그런데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런 것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먼저 이거 금리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미국이 하던 정책하고는 약간 그래서 저는 고금리에 또 다른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떤 배경에서 아예 뭐 그러니까 뭐 어떻든 뭐 미국의 뭐 어떻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뭐 우리 정치가 굉장히 뭐 10여 년 동안 호황을 지속해 왔는데 이게 뭐 어느 순간에 바람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뭐랄까 조절을 하는 방법으로서 약간 이제 너무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리고 이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또 풀어가지고 뭔가 사실은 내용도 없으면서 실제로 주가만 뛰고 뭐 금융시장 호황되는 그런 것하고 연관은 또 있는지 뭐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일단은 뭐 표면적인 2% 타겟을 명시를 했으니까 그걸 지금 어기기 힘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될 때까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초기에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통화의 과잉 반응 너무 길게 가져갔던 거. 그다음에 그뿐에 재정 정책이 어마어마했었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래서 유리 없는 재정 정책이 합의해가지고 이제 수요 견인형으로 나타냈는지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지 공급
그 푸시 때문에 했던 거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쪽에. 그러다가 뭐 제가 그걸 다 낱낱이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반이라는 견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이제 뭐 정확한 모르지만 뭐 VAR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반의 쪽을 유력하다가 요새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이 코스트 푸시가 압도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금리 상승이 이거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실업률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수요를 죽이면서 공급 푸시를 상대시키는 건데 또 하나 굉장히 그 이상한 거는 금리 상승이 어마어마한 상승이었는데 고용 시장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노동 시장이 반응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뭐 또 필립스 커브에 뭐가 달라졌다 뭐 이러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리를 안 올렸어도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내려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불확실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통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경로가 이전하고 굉장히 달라져서 그 중앙은행이 금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영역을 지금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이제 잡힌 듯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그 순간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동향하고가 같이 뭔가 그 연동된 느낌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그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이제 생산을 감축하면서 유가가 지금 뭐 90달러 돌파하고 뭐 100달러 선까지 왔다 갔다 갈지 안 갈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유가 상승 때문에 뭐 지금 전기 요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가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자들의 사고 방식은 아무리 코스트 푸시로 뭐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면 이제 그 제일 무서운 반응이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그럼 이제 임금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활수준 보호하기위해서 임금을 반응하면 또 기업가들이 그걸 또 이제 물가로 전가시키면서 이제 소위 스파이럴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코스트 푸시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걸 차단하는 게 중앙은행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뭐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10% 됐다라도 그러니까 이제 10% 내비두면 또 인플레이션이 10%로 앵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인플레이션이 2% 되는 게 정상이라는 그 예상을 갖고 있는데 그 예상을 깨지를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트 푸시가 되더라도 사실은 금리 상승을 통해서 죽이는 게 일부러 리세션을 일으키는 게 그게 그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응은 맞는데 그 지금 그 고용 시장이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전혀. 고용 상승이 좋은 것은 뭐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솔직히는 그 미국 중앙은행 보고 야, 그 좀 살살해라 그러고 싶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올랐는데 고용시장 가는 건 굉장히 희소식이요. 대선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이제 근데 지금 중앙은행은 그래서 좀 파월이 살살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성명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를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걸 시장한테 자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은 이제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금리를 인하 안 시킬 거다 하는 것인데 우리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금리 지금 어떻든 이제 그 올릴 만큼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이요? 예. 이제 뭐 지금 5.25 뭐 이렇게 %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5.5%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여기서 더 올라봐야 뭐 얼마나 오를 것이며 이제는 뭐 좀 이제 내리막 이제 턴 돼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것에는 좀 여러 가지 제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런데 아니 아까 지금 말씀 이제 한 겁니다. 지금
지금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은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 2% 타겟을 했었고 그 예상을 모든 투자자들이나 경제 주체들이 갖도록 했고 그게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차이를 결정할 때 그 2%가 베이스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몽땅 다. 이제 그거에 이제 혼란이 왔을 때 2%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디 둘지 모르는 상태가 됐을 때는 70년대 같은 혼란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70년대가 우리 모르잖아요. 뭐 8% 됐다가 15, 20% 되면 몇 퍼센트를 예상할지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생기고 그 결과로 사실은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 앵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2% 타겟을 고수하려고 미국의 불경기를 불사하는 거는 그거는 전통적인 경제학자의 그 위치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들은 지금 이 상황이니까 상황이 특수하니까 3% 타겟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타겟을 포기하지 말고 2%에 3, 너무 낮고 내리기도 힘들고 내릴 땐 또 많은 고통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제기됐던 주장 중에 하나는 2%가 되게 돼버리면 보통 제로 금리 바로 기준금리 그 0으로밖에 못 낮추지 않습니까? 물론 마이너스 좀 낮출 수도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처럼 그럼 0까지 낮춘다 그러면 실질 금리가 0 마이너스 2%니까 미니멈 마이너스 2%밖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기준금리가 0으로 떨어져봤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 상태보다 더 큰 자극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더 많은 경제 자극이 필요하면 그걸 마이너스 3, 4% 낮춰야 되는데 2%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중요한 아규먼트 하나가 뭐가 3%로 올리면 3% 올리면 제로 금리로 낮췄을 때 마이너스 3%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그 파워를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2%에서 3%로 올리는 게 좋지 않냐는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걸 미국 중앙은행이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희망을 월가에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멈춘다 그러는 건데 자꾸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3%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며칠 전에 저기 주가 떨어지고 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이 그 고금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또 우리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이 그렇게 지금 엔달러 환율이 그렇게 뭐 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뭐 마찬가지로 연동돼 가지고 같이 떨어지고 뭐 일본보다는 약간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일본이 전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 이게 그 전략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전 일본이 나름대로 지금 힘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금리 차 논쟁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금리가 뭐 5%인데 우리 금리 뭐 4% 되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까딱 없다. 특히 일본을 봐라. 일본을 보면 뭐 미국 금리 5%인데 마이너스 1%니까 6% 차인데 무슨 걱정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제 생각으로는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 항상 그 시장이 교과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금리 차이에 아주 반응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서 일본 경제가 그 나름대로 또 그 굉장히 많은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 3, 4%의 금리 격차는 소화를 하고 있다가 미국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결국은 거기에 감내를 못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 6% 내면 어떤 시스템도 거기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애국하고 그 일본 국채를 좋아한다고 그래도 저는 이제 그게 뒤늦게 나타나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 금리를 상승해 올리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금리 오르다가 조금 낮아지면 특별한 조치를 안 해도 잦아들 거라고 희망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좋은 사태가 나타나면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도 장기 금리. 엔화가 이제 이렇게 그 저평가되니까 결과적으로 또 그 일본 경제는 성장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예, 뭐 그게 일본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 환율이 저렇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결과적으로 뭐 제이커브 효과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게 무역이나 뭐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보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아진 게 25년 만의 일이라더라고요. 그럼 그 25년 만의 일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점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일본한테는 뭐 당장 그 단기적으로는 거시적으로 나쁜 일 아니고 특히 일본이 그동안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해가지고 장기 금리를 갖다가 막 인위적으로 딴 나라 미국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통화 돈은 뭐 사실 양적 완화는 일본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배워서 하는 거고 그렇게 변칙적인 과감한 정책을 썼던 거는 소위 디플레이션 트랩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기대감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를 깨기 시작했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 올리는 데 더 도움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3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 트랩에서 벗어났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가 옛날이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가 마이너스 2%였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 미국에도 2%였는데 그거를 2, 3%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이게 우리나라 논쟁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금리 격차 올라가도 내비두는데 환율 올라가면 우리 1,350 걱정하시는 분도 되지만 야 뭐 내비두지 한 1,400 되면 더 좋지 수출도 안 되는데 사실 그럴 때 제가 반항하는 건 뭐냐면 망하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면 좋지 그렇게 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한번 얕잡고 시작한 금융시장에서 이게 겹자 없이 올라가구나 그렇게 하면 환율이 더 올라갈 거고 더 올라가고 생각하면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건 조금 억측일지 모르지만 일본은 지금 정부 부채가 GDP 200% 넘는 나라입니다. 그 넘는 나라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장기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사실 그걸 막으려면 더 많은 돈을 풀어야 되는 사실 남미형 악순환이 이제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장기 금리 올라가면 그것도 은율을 낮추려면 돈도 벌고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일본 국제위기가 일어날 수 있으면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것도 작은 확률로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약 내비뒀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경우에는 뭔가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이제 커브 폭이라고 그러는데 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률 같은 걸 보면 미국도 괜찮고 결과적으로는 또 일본도 괜찮고 중국은 나쁘다 하지만 그래도 4 내지 5%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도 좀 높아진 약간 높이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2008년 이전하고 비교하면 그때보다 낮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데 유독 이제 독일하고 한국만 성장률이 더 이게 지금 뭐 낮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뭐 기본적으로 뭐 제가 정확한 이유를 지금 지금 뭐 아주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나가 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소비자 내구재를 굉장히 많이 구매했어요. 특히 전자제품을. 그래서 그림을 저기 보시면 아시지만 그 팬데믹 때 확 꺼졌다가 제조업 중심으로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갔다가 지금 살 만큼 다 샀거든요, 지가. 그다음 반도체의 제일 큰 문제가 그때 갑자기 반도체가 딸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재고 비축해 뒀거든요. 쭉쭉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무역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이 지금. 근데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부터 많은 타격을 입고 있어서 그 선진국 중에서 제조업 타격이 높은 거는 이제 제조업이 높은 거는 뭐 한국하고 독일하고 일본인데 그렇게 들어가면 일본은 이제 특수한 환경 때문에 지금 좀 코스트를 조금 적게 하고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1.4% 금년도 성장률 예측했다가 또 뭐 0.1% 또 낮추니 안 낮추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뭐 또 지금 대부분 이제 전망 기관들이 약간씩 낮추는 분위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그동안 이제 경제 예측 기관들이 이제 잡을 때 보면은 그래도 한 많이 떨어졌다 해도 예, 예. 2.5%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2하고 2.5 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이렇게 네. 뭐 1%대로 떨어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뭐 한국 경제가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또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출이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예. 수출 중에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대중 수출이 줄고 있고 하나는 이제 반도체가 문제인데 이 반도체는 지금 뭐 어쨌든 반도체 가격 지수 전체가 봤을 때 이제 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 되면은 좀 오를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반도체 주가가 지금 중심으로 폭락하고 있잖아요. 며칠 사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 이제 크게 보면 아까 제가 그 무역 사이클이 좀 있었거든요. 팬데믹 톡 하고 올라갔다가 쳐졌다가 그래서 바로 이제 또 그 효과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내년에 좀 괜찮을 거로 생각합니다. 무역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조금 희망을 좀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가 세계 무역 성장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 페이스로 3% 근처로 회복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큰 일이 없으면 큰 일은 날 수 있습니다. 홍콩 경제를 그러면 올해보다는 우리 수출이 낮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1.4%는 이제 불황이라고 봐야죠. 우리 그 잠재 성장률보다 밑에 있는 상황인데 그 불황이 특히 그 수출 저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뭐 7, 8% 지금 뭐 4, 5% 높지만 옛날에 8%, 10% 하는데 아니야.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봤죠. 우리가 지금 그 덕을 이제 못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그 피해를 입는 거니까 뭐 이거보다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 근처로. 하지만 하나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가 성장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 번 칼럼도 쓰고 그랬지만 인구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KDI가 몇십 년부터 예측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지금 잠재성장 2라고 해도 이게 곧 1%로 떨어지고 0% 떨어질 겁니다. 2에서 심지어 0으로 떨어질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목표로 해야 될 거는 앞으로 인구 증가율 마이너스 1%니까 경제 성장률 1, 인구 증가율 마이너스 1, 그래서 1인당 지집 성장률 2%로 가는 걸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많은 분한테 혼나는데요. 사실 그렇게 가는 패스로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많은 거시경제학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는 제가 이게 잠재 성장이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조금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과거만큼 우리 그 과거 그래프를 보면 2000년부터 2022년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무역이 빨리 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역이 빨리 성장한 거는 뭐냐면 세계 GDP 증가율보다 무역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평균적인 국가에서 수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거꾸로 지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적인 국가에서 GDP 증가, 수출 증가율이 내수 증가율보다 뭐 같거나 밑에 있는 게 정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생각에 몇십 년 생각해서 수출 증가율이 내수 성장률을 크게 선회하면서 경기를 이끌 거로 기대하는데 제 생각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봐도 과거 뭐 10몇 년 동안 내수 성장률이 그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적이 더 많습니다. 진적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수출 뭐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당연히. 그 맨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서비스 산업 생산성 증가하고 그다음에 소비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배출을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로 가지 않으면 아마 1%로 빨리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제 한중 관계, 한중 또 미중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어떻든 뭐 디리스킹이든 뭐 어떻든 뭐 이런 이제 뭐 어떻든 조금 뭔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뭔가 약간 콜더하는 차가워지는 분위기로 가는 상황하에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게 정말 막연한 질문인데 사실은 그 왜냐면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할 만한 외교적인
힘이 없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그 무역 질서의 그 변화에 어떤 그러니까 제가 뭐 비유하는 거는 항공모함이 이렇게 딱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거기 어선이 몇 개 박아봤자 그 회선이 안 돌아가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철부지 같지만 항상 이제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그 EU라든지 몇 개 국가들하고 또 미국이 싫어할 테겠지만 조금 연합을 해서 기회가 있을 때는 자꾸 특히 독일도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한 디커플링이 디리스킹이 과도하게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미국이 지금 우선 유니레탈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의 경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는 중국하고 디커플링 되면 될수록 손해난 나라거든요. 딴 나라는 안 그렇지만 사실 미국은 별로 손해 안 납니다. EU도 자기네끼리 무역하기 때문에 별로 손해 안 나는데 우리가 제일 큰 손해 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직접 설득도 해야 되고 봤을 때 자꾸 무질서하게 시큐리티 논리가 너무 오버 스트레티지 해가지고 디리스킹이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다른 국가랑 자꾸 협력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데 국제 무대에서 자꾸 그런 기회에 조금 얼라이언스를 약해나마 미국이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게 지금 유럽하고 미국도 계속 마찰 관계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니들이 너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하는 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전부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이 너무 중국에 밀착했다라고 했다가 지금 최근 이제 신정부 들어와서는 또 미국에 너무 밀착했다는 또 비판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중 관계도 뭐 서먹서먹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예, 그렇죠 지금. 뭐 속으로 뭐 끓고 있겠죠. 근데 자제하고 있겠죠. 좀 자제하고. 한국이 왜 그렇게 이제 사실은 뭐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균형 외교랄까? 뭐 이런 것 물론 이제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경제적 측면은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특히 이제 안보를 논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경제가 안보 경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 취하고 저 문제에서는 뭐 중국 입장도 이렇게 되긴 정말 지금 힘든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뭐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지만 EU하고 미국이 갈라졌으면 몰라도 EU하고 미국이 같은 편에 있는데 그쪽에 가담하는 게 그게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찬성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하지만 EU 안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지금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 한국이 마침 그게 또 중국하고의 경제 관계를 너무 멀리 안 가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노력을 더 할 필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영역으로 사실 어려운데 그쪽으로 가야 되죠. 미국 IR한다 잘한다. 거기에 WTO 위반이 있거든요. 분명히 반도체도 WTO 위반이 있고 미국이 지금 앞서서 국제 질서 깨고 있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다음에 어떤 거는 안보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배터리가 미국 안보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배터리가 무슨 미국하고 안보가 있으면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반도체는 이해가 가요. 반도체는 그 미사일에다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목소리가 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모색해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꿈이지만 가장 이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저는 뭐 이제 다자주의자인 이유는 뭐냐면 약소국은 바이레터럴로 나갔을 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이 깡패란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예는 뭐냐면 내가 소상공인인데 여기저기서 자꾸 돈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거 하는 사람들끼리 대표에 낮에 만났을 때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밤에 둘이서 만나면 이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다자주의라는 건 우리가 자꾸 곱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WTO 옛날에 반대하고 그랬을 때 자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WTO가 우리가 낫다. 미국 1대1로 상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들어가서. 중국 1대1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자주의가 지금 WTO가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파괴됐기 때문에 미국이 파괴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파괴했기 때문에 중국을 빼더라도
뭔가 다자적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도퍼시픽 그 프레임워크 좀 있었고 그다음에 EU US 테크놀로지 카운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사실은 그게 EU 미국 자유무역 협정 그다음에 TPP로 가려고 그랬던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못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걸 대체하는 뭔가 작은 질서를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미국이 이제 IRA하고 반도체법은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쪽하고 컨설팅 안 하고 그냥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직접 거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베스트라고요. 그러면서 완전 중국을 포함한 질서는 아니지만 뭔가 합리적인 유럽 사람들이 비교적 그래도 아직은 미국보다 다자주의이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그래서 조금 글로 가는 게 외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뭐 할 수가 없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 제 11차 자담회 세계 경제 환경 변화와 대응과 관련해서 석학이신 송희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